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한 할머니는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10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독을 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15층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증거를 손에 쥐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73세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창가의 난초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분가한 후 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그녀에게 화초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김미영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웬일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평소 냉랭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의 얼굴이 보고 싶어 승낙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 함정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아들에게 독립하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다정한 목소리는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오후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처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봉지를 샀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녁 6시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며느리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마치 귀한 손님을 맞는 것처럼 정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소파 위에 옷가지가 널려 있고 식탁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놓여 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했습니다. 식탁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까지.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미영은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갈비찜은 몇 시간 동안 푹 끓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방에서 나왔는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금세 끊어졌고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다른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유독 식탁 중앙의 갈비찜만 계속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큼직한 갈비대 하나를 시어머니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 할머니의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평생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량이라도 몸에 들어가면 즉시 숨이 막히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지는 위험한 체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견과류나 땅콩가루 같은 것이 들어갔는지, 자신이 그걸 못 먹는다는 것을 며느리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그런 걸 왜 넣겠냐며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걱정 말고 드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안 먹겠다고 버티면 애써 차린 며느리의 성의를 무시하는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습니다. 설마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 하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손길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갈비찜을 삼키자마자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신호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가려움증이었지만 순식간에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목 전체를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쇠맛이 나는 침이 입안에 가득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기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온 기침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체했는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이것이 체한 게 아니라 명백한 땅콩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평생의 고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흐릿하게 번져가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 속에서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당황한 척 자신에게 다가오는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을.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만족감,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희미한 미소. 그 짧은 순간에 스친 표정 하나가 할머니의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나를 해치려 마음먹었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영은 과장된 몸짓으로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등을 쓸어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어떤 힘도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시라고 했지만 지금 물을 마시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기도가 좁아져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살에 들려 더 큰 일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이대로 정신을 놓으면 끝장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의 흐릿한 시야의 주머니, 속 비닐봉지가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혹시 몰라 주머니에 챙겨 다니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이대로 죽더라도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려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민호와 미영이 동시에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우선 병원부터 가자고 119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신고 버튼을 누르는 신용만 하다가 시간을 끌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붙잡는 두 사람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갈비찜 접시를 향해 손을 뻗어남은 갈비찜 서너 조각과 국물을 주머니, 속 비닐봉지에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에 튀어 화끈거렸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영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물을 손에 넣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살아서 자신의 발로 병원에 가야 한다.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움켜쥔 손에 힘을 꽉 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절박하게 부르는 외침이 들렸지만 대답할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이 보였지만 그것을 신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신발을 신는 대신 벗은 발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발바닥에 그대로 와 닿았지만 그런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목숨을 걸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아채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비닐봉지가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몇 층이나 내려왔을까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몸은 손뭉치처럼 앞으로 고꾸라졌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복도 저편에서 놀란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이웃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 마지막까지 그 갈비찜이 든 비닐봉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코에서는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잔뜩 구어 거친 바람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고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의 미소, 목을 조여오던 고통, 그리고 버선발로 계단을 굴러떨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손에는 그때 그 비닐봉지가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치우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고. 이게 증거라고 쉰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할머니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구급대에 신고하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할머니가 음식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말한 덕분에 병원 측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연락을 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물었고 할머니는 아직 온전치 않은 몸을 이끌고 힘겹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의 이상할 만큼 살가웠던 초대 전화부터 자신의 땅콩 알레르기를 뻔히 알면서도 갈비찜을 권했던 상황, 그리고 그것을 먹고 쓰러지기까지의 과정을요. 마지막으로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비닐봉지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그 갈비찜이 들어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비닐봉지를 받아들고는 신중하게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끔찍한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을 무렵 드디어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영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미영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누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인 줄로만 알겠더군요.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했지만 할머니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영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굳은 얼굴로 아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상체를 일으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 아이가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저 아이가 갈비찜에 일부러 땅콩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고 옆에 있던 미영은
마치 청천벽력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영은 민호의 팔에 매달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숨 죽여 기다렸습니다. 부디 아들만은 진실을 알아주기를, 어미의 편에 서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시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느냐고, 미영이가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는지 안다고, 시장에서 산 양념장에 뭔가 잘못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땅끝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목숨을 걸고 한 호소를 외면하고 저 악독한 며느리의 거짓 눈물을 믿어주다니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할머니를 데리러 온 것은 아들 내외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 이순이였습니다. 순이와는 고향에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특히 순이는 젊었을 때 탐정사무소에서 몇 년 일했던 경험이 있어 이런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배포 두둑한 친구였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의 저녁 초대부터 시작해서 땅콩이 든 갈비찜을 먹고 쓰러진 일, 버선발로 병원으로 뛰쳐온 일, 그리고 아들마저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순이는 모든 말이 끝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악독한 것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걱정 마라, 정순아. 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약속대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낡은 트럭을 몰고 병원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부터 두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미영의 평소 씀씀이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과거 탐정사무소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미영의 신용 기록과 부채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며칠 뒤 순이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은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까지 끌어다 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노름 빚으로 추정되는 돈도 상당했습니다. 그 빚의 총액은 아들이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순이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고,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라고. 그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기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목표를 땅콩으로 잡았습니다. 미영이 시장에서 산 양념장에 섞여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그 거짓말을 깨부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순이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아이가 자기 집 앞에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샀을까? 아닐 거라고. 일부러 멀리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아들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시장들을 모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한 허름한 재래시장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앗간에 들러 주인 할머니에게 미영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웬 젊은 새댁이 와서 땅콩 한 봉지를 아주 곱게 밀가루처럼 빻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곱게 빻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던지 유난스러운 사람이다 싶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에 CCTV 같은 건 없냐고 물었더니 영세한 가게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대신 가게 바로 앞 전봇대에 구청에서 달아놓은 방범용 카메라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구청에 달려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를 돌려가며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돌려보던 바로 그 순간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찾았다고. 화면 속에는 미영이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문제의 그 방앗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들고 나와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날짜는 할머니가 쓰러지기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영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뒤엎을 수 있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미영이 방앗간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한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증명할 칼날이자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순이와 할머니는 경찰서로 달려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들이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온전히 이겼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따로 보자는 말을 전했습니다. 만난 곳은 인사동의 한적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해 따뜻한 대추차를 시켜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하지만 어딘지 위축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맞은편에 앉으며 감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있던 종이들을 묵묵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영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쓴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과 피부관리실에서 결제된 내역들. 민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음으로 내민 것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액수와 무지막지한 이자율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정도의 빚더미 위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봉투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위조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순이가 빌려준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목숨처럼 구해낸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재래시장의 풍경이 나타났고 잠시 후 마스크를 쓴 여자가 등장해 방앗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방앗간에서 나와 마스크를 살짝 내리는 순간 아들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누가 보아도 자신의 아내 미영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갈비찜을 만들기 이틀 전에 집에서 1시간도 더 떨어진 시장 방앗간에 간 모습이라고. 저 손에 들린 작은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을 것 같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아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민호는 태블릿 화면과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치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헐떡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은 이내 무릎으로 기어와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죽일 놈이라고, 괴물하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고,
이 불효자식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할머니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일어나 엎드려 있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이제 곁에는 든든한 아군이 둘이나 생겼습니다. 오랜 친구 순이와 뒤늦게나마 모든 진실을 깨닫고 편에 서기로 한 아들 민호.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순이, 그리고 밤새 괴로움에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얼굴의 민호는 모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장을 맡은 베테랑 형사는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준 증거만으로도 피해자를 기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재판에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백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정을 하나 놓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형사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죄의 뜻으로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싶어 한다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미영이라면 분명 그 미끼를 덥석 물 것이라는 게 형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의 작은 회의실에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형사가 적어준 대본을 보며 아내에게 할 말을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었고 민호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어머니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번 일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기억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영을 엄청 찾으신다고, 미영을 의심했던 게 다 자기 탓이라고 너무 미안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의미로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상가 건물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상가 건물이라는 말이 나오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탐욕으로 바뀌고 경계심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미영은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그러셨다고 하자 알았다고, 지금 당장 그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서둘러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꺼내 할머니에게 입혔고 머리도 일부러 부스스하게 헝클어뜨렸습니다. 잠복 수사팀 소속의 경찰관들이 집 안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미영이 보온병을 든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미영을 한참 쳐다보다가 어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집에 왔냐고 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연기에 미영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왔구나. 내가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내가 노망이 나서 널 의심했다. 내가 저 상가 건물 너희들한테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가지러 방에 들어간 사이 거실에는 할머니와 미영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미영은 드디어 경계심을 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승리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사실 그때 병원에서 그냥 조용히 눈 감으셨으면 이런 복잡한 일도 없었잖아요. 그깟 땅콩 몇 알의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갈 줄은 저도 몰랐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재산 넘겨주신다니. 이제 제철 씨랑 저 빚 갚고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거실에 숨겨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추악한 진실이 모두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건장한 형사 서너 명이 순식간에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에 미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사팀장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상황 파악이 된 미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때까지 멍하니 있던 할머니의 표정이 그 순간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정신 나간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내 죄는 내가 가장 잘 알겠지. 이제 내가 지은 죄값을 똑똑히 치를 시간이 왔다. 미영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갈비찜에서 검출된 치사량에 가까운 땅콩 성분, 그녀의 엄청난 채무액, 위조된 생명보험 계약서, 그리고 방앗간 CCTV 영상까지. 마지막으로 법정에는 그녀가 할머니 집에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깟 땅콩 몇 알의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갈 줄은 저도 몰랐네요.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미영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선고가 있던 날, 할머니는 아들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음식물을 고의로 섭취하게 하여 중상해를 입히려 하였으며 거액보험금을 노리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순 할머니는 상가 건물을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아들에게 주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모자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베란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버선발로 뛰어내린 그 15층 계단이 할머니에게는 죽음에서 삶으로 향하는 희망의 계단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가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선발로 죽음을 향해 내달렸던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그날의 그 버선발은 단순히 도망치기 위한 초라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억압에서 자유를 향해 달려나간 용기이자 삶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인생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